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저는 올해 CTS 공모 지원을 하실 때 저희 사업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셔야 할지, 그리고 저희 공모 지원하실 때 이용하시는 코피스 시스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이카의 기업협력사업팀 남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내용은 일단 저희 코이카 사업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편성과 관리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세부 항목별로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이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질문을 들어온 걸 보니까 코이카 사업 자금이 R&D 자금이냐 아니면 투자금이냐 이런 성격을 질문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아니고요. 코이카 사업비는 정부의 ODA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수행하신 그런 사업비와 달리 수원국 내 이제 개도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틀에서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이거든요. 목적성은 ODA 사업 자금 성격에 맞게 해당 목적에 맞춰서 집행되는지를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 실행 가능성은 말 그대로 사업 예산서 내에서 파트너사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이런 예산 항목들이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참고로 여기 안내서 페이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산 편성 원칙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부 사업비인 만큼 예산 편성이 불가한 항목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뭐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경비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원국 내에 지불해야 되는 세금, 혹은 뭐 이제 나중에 정산하실 때 사업 환급 가능한 세금, 이런 건 이제 저희 사업비 내에서 포함이 어렵고요. 코이카 사업이 타 정부 지원 사업과 약간 차별화가 있다면은 저희는 외화 집행분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국외 출장비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이제 구매나 이런 각종 인건비 지급하실 때 외화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 사업비 예산서 편성을 하실 때는 당일날 시중 환율을 저희가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매년 고시 환율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건 코이카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달러당 얼마로 이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는데,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현재 고시 환율이 1,300원입니다. 25년도 고시 환율이 아직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 8월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사업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외화 작성분에 대해서는 24년도 고시 환율인 1,300원을 준용해서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시중 환율이 1,38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고시 환율이랑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환차가 발생한 경우, 혹은 뭐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고려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이걸 유연하게 타 사업비에서 예산을 옮길 수 있도록 이걸 오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 편성 기준은 1,300원으로 잡으시되 실제 집행하셔야 되는 금액인 시중 환율 대비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사업비 관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이 돼야 됩니다. 저희 사업비 통장은 나중에 이제 약정 체결 선정 기업이 되시면은 저희 상생결제 계좌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해당 상생결제 계좌에서 모든 사업비가 왔다 갔다 지출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상생결자 기존에 다른 사업 수행하면서 가지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해당 잔고를 영원으로 맞춰주시고 그 영원된 그 계좌 내에서 앞으로 저희 코이카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딱 한 가지 저희가 사업비 통장 외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인건비 항목이거든요. 만약에 법인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참작을 해드리고 주 사업비 계좌를 통해서 법인 계좌로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관리 원칙이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약정 체결을 하시게 된다면은 사업 기간을 코이카와 파트너사 간에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기간은 저희 체결하게 될 약정서 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기간 내에서만 집행한 사업비만 저희가 반드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약정선에 표기된 사업 기간 외 집행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인정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유념을 하시고 나중에 추후 사업비 집행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록 사업 기간 내에더라도 약간 사업비 소진 성격의 형식으로 그냥 좀 무의미한 그런 지출을 예산 편성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사업 요번에 제안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예산 항목별로 세부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이제 사업 관리를 하시게 된다면은 예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저희가 이렇게 크게는 인건비와 직접 경비 그리고 예비비 및 재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직접 경비 내에도 다양한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점차 저랑 제가 한 가지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공모 지원을 하실 때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 중 하나인 예산서거든요. 예산안을 보면은 이렇게 고시 환율이 적혀 있고 해당 항목별로 예산을 기입을 하시면은 총 이렇게 엑셀로 자동 연동이 돼가지고 총 지원금이 산출이 되는 이런 형식의 예산서니까 요거는 이제 공모 준비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TS 팁스 연계형의 경우에는 예산서 요 엑셀을 두 가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시드 1단계 하나, 시드 2단계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그 CTS 팁스 연계형 따로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드 1이나 시드 2는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요 세 가지 항목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선 국내 참여 인력, 이 경우에는 이제 제한사 소속 인력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인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국내 참여 인력 인건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현지 참여 인력은 현지에서 이제 고용한 현지 법인이라든지 혹은 현지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뜻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는 제한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한사에서 주기적으로 자문을 받으시는 외부 전문가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자문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모든 인건비는 국내 인건비에 한해서는 코이카 전문 인력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준용을 하고 있고, 이 예산안 부분은 안내서에도 적혀가 있고 저희 예산안 나중에 작성하실 때도 각 급수별로 클릭을 하시면은 엑셀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해당 급수에 맞는 인건비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제안서나 엑셀 양식 잘 보시면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전문 인력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그렇게 계산을 하시다가 저희 코이카 지급 기준 인건비가 제안사 자체 내부 규정 인건비에 비해 조금 과다 상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안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지 인력의 경우에는 현지 인건비를 준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침으로 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저희가 국내 참여 인력, 즉 제안사 소속 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3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 1에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수령을 하시면은 인건비는 9천만 원까지밖에 편성을 못 하시고요. 시드 2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고 CTS 팁스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 시드 제한에 맞게 준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저희가 소프트웨어, 앱같이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승인하에 인건비 최대 50%까지 조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솔루션 내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 인건비 지급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모든 증빙을 받기 때문에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사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소속의 이제 4대 보험으로 잡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당연하게도 국내 참여 인력 인건비로 지급이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항목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점들 제가 아까 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것 같고, 한 가지 저희 아까 일부 설명회 때 유관사업 총합 참여율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저희가 약정 선정 체결 단계에서 다 증빙을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사업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가 확인이 될 시에는 나중에 저희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조심해서 예산 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경비입니다. 직접 경비는 뭐 장비, 재료비, 연구 개발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좀 필요한 그런 기술에 들어가는 실비성 항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장비 재료비입니다. 뭐 제안사에서 제작을 해주시는 그런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재료를 구입하셔야 된다든지, 혹은 연구 개발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항목의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쉽게 작성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저희가 해당 장비 재료비는 저희가 혁신 기술, 혁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뭐 사무용품이나 혹은 뭐 회사에서 쓰실 PC, 프린터, 복사기 같은 범용성 이런 사무용 기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범용성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저희가 예산 그 장비 재료비로 편성이 불가하고, 다만 이렇게 저희가 실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비가 꼭 필요한지 이게 협의가 완료가 된다면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내용 연수 기준으로 저희 사업 기간 연도만큼 그 장비에 대한 예산을 보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해당 장비 재료비에는 범용성 장비가 아닌 본인들 자사의 제품의 이런 장비 개발비를 편성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장비 재료비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 예산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코이카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 반드시 증빙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거 저희 회계정산 용역에서 다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만 원 이상의 구입건이 있으실 견적서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매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있는 누리장터를 활용해서 경쟁 입찰 또는 경쟁 입찰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해서 물건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외 출장비입니다. 국외 출장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 환율 적용해서 예산 산출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크게 항공료, 체재비, 보험료, 기타 경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공료는 이코노미 2등급 요금을 원칙이고요.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비즈니스 요금을 집행을 인정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체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약간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비는 그냥 활동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식비는 그냥 가서 드실 식사, 숙박비는 호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세한 예산은 사실 나중에 실제 저희와 실행 협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그때 더 유용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뭐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숙박비를 상한액 대비 증액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저희와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국외 출장을 가시는 인력에 대해서는 코이카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 출장 약 14일 전에 저희한테 출장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뭐 나중에 저희가 추후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직접 경비 내 사업 활동비인데요. 사업 활동비는 이제 솔루션과 뭐 솔루션을 검증을 위한 국외 출장 그 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사업 활동비로 간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활동비는 이렇게 국내 여비와 회의비, 그리고 강사료, 자문료, 현지 인력 인건비, 국외 배송비, 통번역비, 뭐 세미나 참가비, 그리고 홍보비 이렇게 9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 항목별로 단가가 다 저희 안내서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안내서 보시면서 꼭 지켜주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 사무용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제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재경비와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국내 자사 참여 인력이 아닌 자사 참여 인력이 아닌 외부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내 자문료 또는 사업 활동비 내 자문료로 편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내 외부 전문가 항목과 사업 활동비 내 자문료 차이는 투입 빈도 횟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투입이 된다면은 외부 전문가 세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회성 그런 자문료 혹은 현지에서 약간 단기 알바 이런 경우에는 활동비 내 자문료로 편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빈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계약비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례를 들자면은 한 기업에서 이제 모든 제품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비를 조달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조립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그 파트너사에서 필요로 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을 저희가 허용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조달청 누리장터를 통해서 반드시 입찰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계약비는 인건비와 동일하게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위탁을 통해서 본인 자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솔루션이 아닌 해당 다른 그 솔루션을 아웃소싱해서 그렇게 본인의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달을 통해서 위탁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해둔 거고요. 여기 계신 모든 파트너 사분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그런 솔루션을 토대로 지원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위반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아까 누누이 강조하는 이런 집행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비비와 재경비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예비로 편성한 비용이고요. 아까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이걸 보전을 할 수 있고, 다만 저희가 보전을 해드리지 않는 경우는 기준을 어긋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보전 성격은 저희가 일체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통해서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해당 예비비를 편성한 거니까 해당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비 편성 비율은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 안내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비는 그냥 소모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퀵비, 야근 특근 맥식비, 수수료, 인쇄 복사비 이런 정도 사무용품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저희 간혹 이제 홍보 자료, 홍보 브로셔를 만들면서 재경비를 편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브로셔 같은 경우는 아까 사업 활동비로 이제 작성을 해서 예비비로 사업 활동비로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경비는 저희가 편의를 위해 조건부 비정산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예산에 대한 내용은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피스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반드시 2주 전에는 꼭 회원 가입을 해주십사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코피스를 가입하는 것을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당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보면은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원을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예비 창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격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공모 안내문 올라간 코이카 홈페이지와 코피스 시스템에 모두 이 코피스 활용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 끝나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그 매뉴얼 보면서 지원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성공을 하시면은 해당 이렇게 창이 뜹니다. 민간협력 창에서 공모 2024-2025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신규 사업 공모가 이제 뜰 거예요. 해당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이 지원하는 희망 공모명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신 뒤에 양식을 다 다운로드해서 여기 하단에 응모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창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최상단에 공모명이 저희 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사업기간 연도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사업기간 시작 연도는 반드시 2025년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2025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종료 연도는 제안사의 사업 기간에 맞게 그것을 고려해서 종료 연도를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시드 1이랑 2랑 CTS 팁스 연계형 총 3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안사에서 응모를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을 클릭하신 뒤에 소주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10개 분야 있잖아요. 뭐 물, 기후, 행동, 여기서 이제 디지털 등 다양한 소주제에서 제안사가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주제 분야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TS 팁스 연경의 경우에는 저희 분야가 다르니까 다른 소주제로 아마 이제 콤보 박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원 희망하시는 그 콤보 박스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사업명, 사업 뭐 목적, 분야, 내용 이런 거 다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맞게 각 탭별로 또 이제 기관 정보, 협의 담당자, 예산 계획, 대상 지역, 첨부 파일 이렇게 란이 있는데 이 부분 모두 저희 매뉴얼에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돼요. 저장 버튼이 임시 저장의 개념인데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나가실 시 입력해 두신 모든 사항들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장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 최상단 탭에 사업 개요 기관 정보 하면서 쭉 가장 우측에 첨부 파일 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설명한 제출 서류를 모두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이 첨부 파일 탭 내 공문서, 사업 개요서, 사업 실행 계획서하고 아래 쭈루룩 다양한 칸이 있습니다. 각 필요한 서류별로 어느 탭에다가 첨부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여기 표시를 해 두었으니까 꼭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일일이 대조해 보시고 파일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를 한번 유심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이 코피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바른 탭 내에 올바른 문서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종의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올바른 파일 지정 위치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코피스 회원 가입 시에는 법인 계정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계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지만 약정 체결 시에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기 때문에 추후 또다시 법인 계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꼭 주의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 왔는데 저희는 그냥 2주 전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공모 마감 2주 전까지는 반드시 회원 가입까지 다 마무리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당일 회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당일에 권한이 부여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 별도의 정보팀이 승인을 해주셔야 이게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주 전까지 꼭 가입을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시스템적인 문의 그런 오류 사항이 발생할 때는 저희 코이카에 이제 해당 IPM 사업 정보 관리 이 페이지를 운영을 도와주시는 정보화 팀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 코이카 정보화 팀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작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아까 저장을 한 뒤에 제출하러 가기를 해서 최종 제출을 클릭해야 이제 시스템에 완전히 그 서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미 한번 제출하신 사업 제안서는 다시 수정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최초 제출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을 하신 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이상 없이 공모 접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심플로에 정리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